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메모리 한파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 2분기까지 조 단위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는 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올 하반기 들어서야 실적 반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업황 회복을 기대 중인 반도체 업계가 차세대 D램으로 대반등을 정조준합니다. 생성형 AI의 높아지는 수요에 발맞춰 필수 반도체인 HBM의 개발과 생산 역량을 확대해서 퀀텀 점프를 이뤄내겠다는 목표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업성이 떨어진 부분을 대상으로 사업 전환에 속도를 냅니다. 경쟁력이 불투명한 사업을 정리하고 인력을 주력 사업에 재배치해서 수익성 확보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인기 웹툰 팝업 스토어를 열고 웹툰 대중화에 나섭니다. 치솟는 인기를 바탕으로 굿즈 등의 IP 사업을 병행하면서 수익 구조 다각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전한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도체 업계가 최저점을 찍을 것으로 우려했었던 상반기 전망이 결국에는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지난 1분기에 이미 실적이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었죠. 삼성전자, SK가 이번에 2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네, 현재 증권가를 비롯한 업계는 양사가 올 2분기 수조 원대 적자가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가 내놓은 컨센서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이익치는 1,004억 원인데요. 손익분기점은 간신히 넘겼지만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99%나 급감한 수준입니다. 예. 증권가는 반도체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침체되면서 반도체 사업부의 2분기 연속 적자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인데요. 증권가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이 3, 4조 원대의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반도체 부문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진 수요 둔화 현상에 이렇다 할 감산 효과는 아직인 상황인데요. 보다 앞서 감산에 나섰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침체폭에 신음하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분기 연속 조단위 적자를 이어왔습니다. 증권가는 이번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조단위 적자를 전망하면서 하이닉스의 고군분투를 예고했습니다. 하이닉스는 특히 단일화된 반도체 사업 구조로 보다 거센 역풍을 맞았는데요. 비메모리와 파운드리 등으로 다각화해온 삼성전자와 달리 순수 메모리 기업인 하이닉스는 전체 매출에서 메모리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메모리 수요가 급감하면 수익성이 뒤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산업계에선 통상 상황이 어려워지면 판관비 먼저 삭감하게 되고요. 또 인건비도 많이 이제 손을 보게 되죠. 양사가 그동안 연봉 경쟁으로 엎치락뒤치락 해왔었는데 이 부분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봉 우위까지는 예단하기 힘든데요. 영향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매년 업계 최고 보상주의를 자신해온 삼성전자는 최근 작년 인상률에서 절반 수준인 4%의 인상률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아서 사실상 삭감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SK하이닉스도 최근 노조와 임금 교섭 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6.5%를 인상해달라는 노조와 올 초 올린 2% 이상은 없다는 사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직 임직원들은 통상 연봉에 따라 이동하는 만큼 올해 양사의 연봉 협상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네, 요즘은 뭐 조선업황이 상당히 호황을 누리면서 연봉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는 상당히 대조가 되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나마 좀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까요? 지금 업계가 기나긴 침체 터널의 끝에 다다랐다라는 그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와 학계 모두 하반기 반등에는 큰 기대를 좀 걸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가는 반도체 맏형인 삼성전자가 이미 1분기에 최저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분기까지도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단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내놨는데요. 실제로 아직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요가 미미해서 단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누적된 재고 감소 효과로 인해 원가 구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면서 반전을 노려볼 공산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하반기 재기를 노리는 업계가 공통적으로 지금 뛰어드는 메모리 부분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기대를 하면서 퀀텀 점프까지 기대할 정도로 높은 수요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정 기자, 차세대 D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차세대 D램 HBM인데 어떤 건가요? 네, 해당 제품은 업계가 사활을 거는 제품인데요. 차세대 D램으로 꼽히는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입니다. 전작보다 성능과 용량이 크게 개선된 프리미엄 D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최근 챗GPT로 크게 화두되고 있는 생성형 AI 분야에서 필수 메모리로 자리 잡을 전망인데요. AI 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선 방대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고용량 D램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개발과 양상에 발벗고 나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초저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HBM3 16GB와 12단 24GB의 제품을 샘플을 출하 중에 있습니다. 양산 준비는 이미 완료가 돼 있고요. 하반기에는 더 높은 성능과 용량을 갖춘 차세대 제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예. 이 HBM 분야에선 순수 메모리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로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생산 라인 증설에 나서면서 다가오는 수요 급등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설비 투자는 작년에 50% 수준으로 줄여도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투자에 인색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선 제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후공정 설비 규모가 연말까지 2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HBM 시장에서는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한 단계 우위다. 반도체 업계 또 하나의 기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HBM 관련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좀 나오고 있을까요? 네, 당장의 초기 단계 수준입니다. HBM이 전체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다만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서 메모리 불황을 빠르게 잠재울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HBM 시장 규모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45%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메모리 업계를 선도하는 삼성전자가 HBM 분야에서 집중도를 높여감에 따라서 시장 판도가 격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전체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6%에서 내년 18%까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밝은 전망의 중견 업체들의 시장 진입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최근 HBM 신규 장비를 출시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재 개발 막바지로 올해 하반기 출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플랫폼 사업 쪽을 좀 알아볼 텐데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두 기업이 있죠.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요즘에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가 사업성이 좀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 구조의 재편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 기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의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소식인데요. 예. 시대 혹은 추세에 따라서 사업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정리하거나 통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전략입니다. 카카오는 최근 계열사 간 인력 재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동체 이동 프로그램이란 이번 프로젝트는 업무 조정에 필요한 임직원들이 계열사 안에서 적합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조직 재편이라는 입장이고요. 이러한 사측의 입장과는 달리 직원들 사이에선 사실상 이직 권고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측은 지난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정리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영업손실 1,400억 원대를 기록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도 분산된 사업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문서 작성 서비스인 네이버 오피스가 11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는데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장악한 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업계에선 네이버 오피스가 광고 같은 수익 모델이 없어서 유지관리 비용만 투입되는 구조를 개선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네이버 TV도 11년 만에 종료됩니다. 이 서비스는 또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인 네이버 나우와 통합될 예정이고요. 불필요하게 분산돼 따로 지출된 관리 비용을 줄이는 효율화 과정으로 풀이됩니다. 네이버가 사업 효율화에 나선 이면에는 글로벌 빅테크의 약진이 자리하는데요. 시장 분석 업체들에 따르면은 국내 유저 1위인 네이버의 점유율은 지난 1월 64%에서 5월 들어서 56%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2위인 구글은 같은 기간 30%에서 5월 35%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도 이어지는 소식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네이버의 검색과 동영상 OTT 부분에서는 사업성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웹툰 부분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회사 차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선택과 집중 전략에 웹툰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우리 팬들을 직접 맞이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정 기자, 인기 웹툰을 팬들을 겨냥한 팝업 스토어가 또 마련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오프라인에서 독자와 만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합니다.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인기 웹툰 마르는 광쥐와 야한 남자의 팝업 스토어를 열 계획인데요. 팝업 스토어는 웹툰 속 캐릭터가 사는 동네에 놀러가는 콘셉트로 꾸며집니다. 네이버 웹툰은 작품 속 주인공인 마루와 춘배 등을 활용한 대형 인형, 가방, 키링 등의 굿즈 260종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웹툰을 좋아하는 팬들이 이제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대중화돼가는 웹툰의 위력이 새삼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웹툰 IP를 활용한 상품도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온라인 스토어인 웹툰 프렌즈의 올 상반기 MD 상품 매출은 지난해보다 7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야한 남자의 경우 캐릭터 상품이 총 40만 개 이상 판매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드라마나 영화로 영상화하는 IP 사업에서 팬들을 겨냥한 굿즈 판매가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또 올 하반기에도 팝업 스토어를 2차례 이상 추가 진행하면서 웹툰 대세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프라임 이슈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임 업계에 관한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최근에 국내 업계가 중국 재진출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으로의 진출입니다. 자, 국내 업계 흥행 사례를 일본에서는 상당히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일본에서 우리 K게임이 또 인기를 얻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본은 통상 MMORPG 비중이 높은 국내와 선호하는 장르가 달라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닌텐도 등의 정통의 강자들이 즐비해서 돋보이는 경쟁력도 세우기 힘든 시장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선 분위기가 반전된 모양새입니다. 국내 업계가 현지 감성을 한층 강화한 게임을 선보이면서인데요. 대표적으로 MC소프트의 대표적인 리니지 W가 최근 일본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에서 톱 10에 진입했습니다. 현지 맞춤형 콘텐츠를 꾸준히 추가한 결과 출시된 지 2년 남짓한 게임이 역주행하는 진기록을 세운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 일본에서 선보인 오딘, 바랄라 라이징도 현지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 8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인기 성우와 협업처럼 현지 감성을 강화한 콘텐츠를 통해서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최근 업계의 이러한 약진은 돋보일 만한 성과로 여겨집니다. 세계 3위 규모인 일본 게임 시장은 기술력을 앞세운 콘솔 게임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국내 게임사들이 PC와 모바일에 집중하는 점에 비춰볼 때 콘텐츠 면에서 기술력을 압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문했던 국가죠. 바로 베트남입니다. 이후에 우리 기업과 베트남의 업무 협력과 MOU 소식 그리고 성과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의 인기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볼까요? 네, 최근 한국 화장품의 베트남 수출액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화장품 협회에 따르면은 1월에서 5월까지 한국 화장품의 베트남 수출액은 1억 8,759만 달러로 중국, 미국, 일본, 홍콩에 이어서 5위를 기록했는데요. 작년과 비교해 순위 변동은 없지만 성장세는 매섭습니다. 5개월간의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43%에 달해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수출액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8%에서 올해 5.6%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성장 속도라면 내년 안에 4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미 독보적인데요.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은 30%를 차지하면서 유럽연합과 미국 등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업계는 국내 업계의 약진이 한류와 직결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류에 기반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인데요. 베트남은 1억 명에 가까운 인구 중에서 30대 미만이 절반에 달합니다. 동남아에서 중상층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점도 시장 성장세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 변수가 산재한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사업 매출 회복이 더디다면서 목표 주가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베트남 시장이 규모 측면에서 아직 중국에 비해서 미미하지만 최근 성장 속도대로라면 잠재력이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건설업계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이렇다 할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전해진 소식인데 달갑지는 않은 소식이네요. 자, 정 기자. 최근에 건설업계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이제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중견업체 위주로 공사 계약이 상당히 좀 많이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작년보다 6.3% 줄어들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작년 4분기 18% 줄어든 데 이어서 2분기 연속 감소한 겁니다. 공공공사 계약액은 19조 4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3.8% 줄었고 민간공사는 49조 원으로 7% 감소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위부터 50위까지의 기업의 계약액은 31조 원으로 작년보다 12% 증가했는데요. 다만 51위부터 100위까지의 기업은 28% 감소한 3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의 기업도 22조 7천억 원으로 10% 줄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건설업계의 양극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주택 경기 위축으로 전반적인 수익성이 약화된 상황인데요. 해외 수주 등으로 수익성을 방어하는 대형 기업들과는 달리 중소기업들은 경기 침체 상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업계는 중소와 중견기업을 겨냥한 금융 지원 제도와 신사업으로 줄줄이 도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중소, 중견 건설업체들은 줄줄이 도산까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군요. 그렇다고 위기를 맞은 기업들이 지금 한계를 돌파하기엔 상당히 또 현실적으로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고금리, 고물가 때문인데 은행에 돈을 빌린 기업들이 고금리에 상당히 허덕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은행 분기 연체율을 보니까 2년 9개월 만에 지금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은행의 분기 말 연체율이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건전성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분기별 연체율은 작년 6월 말 이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저축은행 연체율과 신용카드사 연체율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금융권의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가계와 기업 차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려할 점은 최근 들어 짧은 기간에 금리가 폭등해서 기업들이 고금리에 적응할 여유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통상 금융정책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상
시장 정상화까지 버티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등이 종료되는 등 차입자들로선 다양한 리스크가 산재해 있는데요. 한계 기업과 가게를 위한 다각적인 금융 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에서 이렇게 경제계 이슈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한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